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 코디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이거 마치면 출판 기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무대 복장으로 이렇게 코디 해왔는데 괜찮습니까? 예, 또 그 때문에 제가 여기 오래 있지 못하고 나중에 좀 일찍 일어서도 좀 양해해 주세요. 한의문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받는 느낌이 듬뿍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마 저 문재인에게 정말 길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한의문 이 길을 듬뿍 받아서 정권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허니문은 사실은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젊은 분들 우리 함께 허니문 떠나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함께 허니문 떠난다면 첫 번째 해내야 될 일이 정권 교체인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님 저 볼 때마다 저한테 아주 요구가 많습니다. 숙제도 많이 주고 우리 청년들의 지금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저한테 늘 요구하는 건데 아니 제가 금괴를 200톤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금괴 한 개 안 준다고 저 만날 때마다 늘 타박을 하거든요. 금괴 200통 같으면 한 10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보유된 금 양보다 더 많은 양이 10조 원쯤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김광진 의원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 10조 가운데 5조는 풀어서 청년 일자리 만들고 좋습니까? 또 5조는 어르신들 복지에 쓰고 그러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하냐? 아마 그 점은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을 겁니다. 너무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박근혜가 국정을 엉망으로 망쳐놓았기 때문에 물론 정권 교체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경제와 안보에 우리가 훨씬 유능하다. 우리가 더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는 이미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가 워낙 엉망진창으로 망가져서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떠나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 그냥 한번 놓고 그냥 비교만 한번 해보세요.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수출 증가율, 외환보유고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 가계부채 증가율, 국가부채 증가율, 심지어 주가지수 모든 걸 놓고 비교해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성적보다 월등 나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 사이에 그래도 경제는 새누리당이 잘할 것 같은 고정관념 왜 생겼을까요? 아마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경제는 박근혜가 좀 더 잘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저는 박근혜 후보 찍은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죠. 우리가 경제가 더 유능하다, 우리가 경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늘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분배나 복지 쪽에 말하는데 주력을 두고 성장을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장은 새누리당의 성장하고 다릅니다. 분배 복지와 함께 가는 성장입니다. 분배 복지가 오히려 더 성장을 높이고 또 성장이 더 큰 복지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제가 국민 성장이라고 하죠. 저쪽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장. 어쨌든 경제 성장, 우리가 더 제대로 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설명 필요 없겠지만, 혹시 바깥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또 어려운 경제 살리려면 미워도 새누리당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안보입니다. 안보는 아직도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경제 유능하다 소리 못하니까 이제는 안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죠. 틈만 나면 종북, 색깔론 이렇게 합니다. 자, 안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선 안보는 국민들의 안전, 생명 지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 그게 안보 아닙니까? 자, 근데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번 보십시다.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우리 수많은 장병들, 국민들 목숨 잃고 다치고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 생명 지켜냈습니까? 세월호처럼 우리가 안전을 더 넓히지 않더라도 국방으로만 한정해서 우리 이야기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 생명 못 지켜냈잖아요.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서 지금은 무기화돼 있는데 북한 핵 고도화, 무기화되는 거 막아냈습니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것을 방치했죠. 지금 국민들은 남북 간에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혹시라도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나, 지금 불안하잖아요. 철저하게 안보에 실패했고 안보에 무능했죠. 그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로 한번 가볼까요? 5년 내내 북한하고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군사적 충돌들 때문에 우리 아까운 장병들, 국민들 다치거나 목숨 잃거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생명 확실하게 지켜냈죠. 북한이 NLL 밑으로 내려오려는 엄두 자체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통일은 늦어질지 몰라도 전쟁은 더 이상 없겠구나, 이렇게 다들 안심하는 단계가 됐죠. 자, 그게 제대로 된 안보 아닙니까? 자, 안보 누가 유능합니까? 안보 우리가 훨씬 유능하다. 이 사람들은 안보에 철저하게 무능했다. 자, 그러면 또 보통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게 뭔가 좀 새누리당은 확실할 것 같아. 볼까요? 연평도 포격 사건 터지고 났을 때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한 거죠. 우리는 그냥 상황실이라고 부른 것을 그분들은 지하 벙커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군 잠바 탁 입고 선글라스도 탁 끼고, 자 그러면서 폼 잡고 안보공개 장관 회를 했는데, 그 구성원 가운데 제대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명박 대통령 국민필이었고요. 비실장도 정상적인 그건 아니었고, 국정원장 미필, 그렇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안보관계 장관회를 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보온병을 들고는 이것이 무슨 박격포라고 여당 대표가 우겨댄 그런 정당 아닙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때마다 늘 봐왔던 게, 어떻게 장관 후보자마다 본인 또는 아들들의 병력 비리, 군 멘탈 의혹,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런 게 없는 후보들이 없잖아요. 그냥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장관이 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적어도 두 개 정도의 비리는 갖고 있어야 그것이 장관이 되는 필수 덕목 조건이었다. 이렇게 자기 의무 이행하지 않고 반칙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이며 애국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옳은 일 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제적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안보, 우리가 훨씬 유능하다. 그리고 국가 간 애국심, 우리가 더 확실하다. 저 사람들은 안보도 무능,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으면서 그동안 안보파리 장사로 정권을 유지해온 가짜 안보 세력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공감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금괴 말고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 예, 저는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청년들 희망 없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부모 세대가 또 일자리에 나서야 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고통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도 넘어서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 못하죠. 아이 못 낳죠.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죠.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동안은 출산은 줄어들어도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 인구가 유지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한계에 이르는 겁니다. 올해부터 2017년이 드디어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인구 가운데 14%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도 줄고 소비도 줄고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복합 불황시대, 그게 접어들 때가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20년의 장기복합 불황을 견뎌낼 만한 체력이 있어요. 그래도 나라 끄떡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남미형 불황으로 전락할 거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2030년쯤 되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일자리, 이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경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결단을, 의지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장,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은 저의 의지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일자리를 실제로 늘리는 대책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수출 늘면 일자리 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몰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이 늘수록 자동화하고 전산화하고 해외로 공장 옮기고 이러니까 지금 수출업체들의 일자리가 요 한 10년 사이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일자리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만, 이제는 최대의 고용주인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야 된다. 작은 정부가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를 망쳐온 그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미션입니다. 전체 고용 가운데 국가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고용 비율이 OECD 국가들은 평균 21.3%입니다. 5명 중에 1명 이상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냐? 7.6%,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3%만 올려도 OECD 평균 조금 멈추는데요. 어쨌든 OECD 평균이 아니라 OECD 평균의 절반, 3% 올리면 절반이 좀 멈추는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만 돼도 무려 81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자리 도체 많습니다. 우리 소방관 법적 기준 인력보다 무려 19,000명 부족해요. 19,000명 부족. 19,000명 부족한 인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가 요즘은 2교대 근무 법 위반되니까 3교대로 인원 정원 없이 늘렸어요. 소방차가 출동하고 구급 차량이 119 차량이 출동하는데 탑승 인원이 부족한 겁니다. 지난 10월 울산에 한 분 순직한 소방관, 그분은 간호학과 출신, 담당 업무가 구급 업무였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부르나 물에서 사람 구조하는 구조 업무에 투입한 겁니다. 구조 업무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부분 하고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업무거든요. 그냥 부르나 물에 본인 스스로가 휩쓸려 들어가서 희생당한 것입니다.
소방관 법적 정원만 채워도 19,000명 젊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 군의 부사관, 뭐 복지공무원, 도처에 많아요.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 기본 방향. 재원은 어디 있냐? 재원 필요하죠. 우리가 정세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가 가용 재원만 놓고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2017년에 고용 분야 예산이 19조입니다. 17조입니다. 17조. 또 재량 예산이 전체 400조 가운데 205조쯤 돼요. 절감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하면 거기서 또 상당 금액은 일자리 예산으로 돌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동안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으로만 22조 원을 강바닥에 흔적도 없이 쏟아부었는데 이 22조 같으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돈이에요. 우리가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달리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또 조세 부담도 해야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시간이 우리 노동법상 연장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노동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 노동은 별개다 라고 억지로 해석해서 주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장시간 노동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만 줄여도 최소한 30만 개, 우리 김유선 노동 사회연구소장 이런 전문가들은 70만 개까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도 저녁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고 휴일을 휴일답게 보낼 수 있고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도 더 잘 키울 수 있으니 아이 낳기도 더 좋아지고 우리 노동자들 삶의 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너무 심하죠. 이 임금 격차를 대폭 줄이는 공정임금제 이거 실시하면 나쁜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 정책 방안 이거 가지고 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 청년들의 희망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으면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광인 의원처럼 실제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셔야 돼요. 정권 교체도 함께, 희망 만들어낼 일도 함께, 그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